2020년에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상회했어요. 마이너스 10%요? 예, 맞습니다. 와. G7 국가 중에서 예. 10% 이상 물가를 가장 빨리 상회했던 국가고요. 58% 정도가 거의 2배 가까운 여론이 브렉시트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플러스, 유럽연합에 손 내미는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영국 정치권 얘기가 우리나라 정치권만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요즘 영국 정치 상황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영국의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하고는 좀 제도가 다르다는 네. 것부터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왕이 있죠. 네. 그리고 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이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왕이 있지만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전통이 있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동안 재위를 했고 2022년에 이제 서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찰스 국왕이 이제 왕직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총리가 있는데 우리가 대략 한 1970년대 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예. 마가렛 대처 수상, 예. 대처 총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철의 여대 총리라고 했던. 예, 맞습니다. 대처 총리가 대략 10년 이상 이제 총리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예. 79년부터 97년까지 약 18년 동안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97년도에 토니 블레어 이제 노동당 당 대표가 이제 수상이 되면서 예. 이제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노동당 정부가 또 13년간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르러서 다시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보수당이 약간의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보수당 정부가 14년 동안 지속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노동당으로 이제 정권이 이제 넘어간 겁니다. 네, 영국은 한번 누가 정권을 잡으면 10년 이상씩 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총리가 빈번하게 교체가 되지만 영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래 총리가 재직을 했던 편이고요. 예. 최근 이제 14년 동안을 보면은 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6년 예. 재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3년, 보리스 존슨 총리도 3년을 재임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즈 트러스 총리가 50일간 재임하면서 예.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인도계 출신인 리시 수낙 총리가 약 1년 10개월 정도 재임을 하면서 총 이제 14년이 형성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8년 정도 보수당 정부의 8년 정도를 보면은 사실 이제 브렉시트 기간이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처음 4년은 브렉시트 협상을 하는데 할애된 기간이고 예. 나머지 이제 4년이 브렉시트 이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8년 동안 기간을 보면은 영국 정치가 거의 브렉시트 이슈에 휩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브렉시트 협상과 예. 브렉시트 후속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제 시기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0년에 이제 보수당 당대표로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유민주당하고 연정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네. 2013년쯤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5년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보수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EU 탈퇴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게 되고요. 예. 실제로 2015년에 과반을 획득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2016년 6월에 이제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하게 되죠. 국민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본인은 EU에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이쪽으로 또 캠페인을 했는데 예. 반면에 이제 결과는 탈퇴로 나왔죠. 예. 그렇게 되면서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을 진두지휘를 하는데 이 협상이 혼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3년 있다가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등장을 해서 이분이 마무리한 거죠. 네, 이분이 협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 했는데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스캔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도 그랬지만 영국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합금지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했는데 이런 것들 지키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보수당 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사임을 합니다. 더 이상 존슨 총리와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총리의 이제 이미지, 그다음에 인기도 이제
낮아지게 되고요. 예. 결국은 이제 사임에 이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리즈 트러스 총리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되고 이제 총리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를 합니다. 예. 당시에 영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감세보다는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런 총리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격렬하게 반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영국이 금융위기가 올 뻔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낙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지금까지 총리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수낙 총리도 네. 경제적 그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기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그렇죠. 기간이었죠. 네. 그러면서 수낙 총리의 인기도 점점 낮아졌고요. 네. 벌써 작년부터 노동당의 그 지지율이 보수당에 비해서 거의 20% 이상 앞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당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1월까지 예. 총선을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수낙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뭐 이민자 관련된 정책도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6개월 후에 하는 것보단 지금 하자 해가지고 총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당 정부 보수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요. 영국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근 근황이 쭉 보이는데 이렇게 묵직한 나라가 최근 들어서는 정말 굉장히 뜨거운 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번 총리에 재임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했던 뭐 관습 아닌 관습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3년, 50일, 1년 10개월로 급격하게 짧아지는 어떤 그런 변화까지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새로이 총리가 된 키어 스타머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키어 스타머 이분은 일단 나이가 1962년생이고요. 예. 부모님이 벌써 열렬한 노동당 지지자였고요. 그 키어라는 이름이 노동당 최초의 하원 의원 그리고 초대 당 대표였던 키어 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너무 존경해서 아들한테 키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집안 자체가 노동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 집안이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민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낙 총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노동당 당원이었었고 좌파 색채가 뚜렷한 당원으로서의 어떤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통 변호사 그다음에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고요. 2008년에 검찰총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5년 동안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검찰총장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정치에 입문한 거는 2015년입니다. 그때 총선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물론 그 후에 또 재선도 됩니다만 이때 이제 보수당 정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정부가 있지만 야당이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라고 하는 이런 내각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장관들과 국정에 있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한 뭐 그런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시에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대표가 이 키어 스타머를 내무부 섀도우 장관에 그림자 장관에 임명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메이 총리가 등장하고 나서는 브렉시트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즉 노동당의 브렉시트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총괄했던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참패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서 제레미 코빈 당대표가 이제 물러나고요. 이제 노동당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있는데 여기 출마해서 결선 투표 없이 한 번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노동당 당대표로서 노동당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키어 스타머 이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조 이런 거를 보면은 일단 전임자인 제레미 코빈 당대표가 굉장히 강성 영국 내에서는 강성 좌파로 분류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인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뭐
부유세라던가 뭐 이런 전통적인 진보나 좌파 진영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끌어안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친이유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EU 탈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2차 국민투표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이 노동당에 있는 중도 우파 계열도 본인의 어떤 표심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열이 있었던 노동당을 결집시키는데 네.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던 찰나에 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이거 굉장한 국난이죠. 이런 이제 위기를 맞이해서 당시 이제 노동당은 보수당과 대립하기보다는 보수당과 같이 이 위기를 좀 이겨내보자 이런 좀 협조형 야당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서서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잃어버렸던 노동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예. 특히 이제 보수당 정부의 보리슨 존슨 총리가 뭔가 스캔들 실정을 할 때마다 노동당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어서 지지율이 네네.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굉장한 후폭풍을 얻었을 때 예. 이때 노동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물론 작년이 이제 리시 수낙 총리가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지지율이 보수당에 비해서 15% 많게는 20% 이상까지 높은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됐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총선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키어 스타머 이 총리의 정책 이런 예. 정강들을 보면은 노동당이 약간 중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수당하고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친기업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강조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성장 위주의 정책들 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엄격한 재정 사실 진보 정당, 그다음에 노동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그렇죠. 선호하는 이런 정당인데, 예,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오히려 긴축을 통해서 엄격하게 재정을 통제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들을 활발하게 펼치겠지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정의 틀 안에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순핵 총리의 이민 억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전통적인 노동당이 다소 중도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 표심을 확장해서 갖게 된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번에 영국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이유가 어찌 보면 영국에 잠재하고 있었던 여러 사회 문제들, 이민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이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이 맞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에 이르게 된 세 가지 화두를 만약에 꼽는다면 예. 첫째가 브렉시트, 둘째가 코로나19 팬데믹, 예. 셋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자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EU와 그 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녹록지가 않았어요. 사실 EU가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6배가 더 커요. 예. 그러니까 더 큰 거인과 일종의 탈퇴 협정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힘들었고 예. 또 영국의 여론 자체가 브렉시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1.9%로 간신히 네. 탈퇴 결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혼란 이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인 기류에 흐르는 원인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국이 아마 뭐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받지 네. 않았습니까? 영국,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 2020년에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상회했어요. 마이너스 10%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빨리 퍼졌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억제되고 뭐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2021년에 이제 다시 경제가 반등하긴 했는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죠. 예. 영국은 내수의 비중이 좀 높은 국가입니다. 다른 네. 국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취약하고 또
사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사실 금리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고금리 정책이 내수해 주는 충격이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예. 그래서 작년 23년도 영국 경제 성장률이 0.15%예요. 그러니까 그냥 0%라고 보시면 쉽게 그렇겠네요.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한 0.5%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0%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건 사실 어느 국가도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겠죠. 성장률은 이런데 물가는 어땠습니까? 물가도 영국이 G7 국가 중에서 예. 가장 뭐 10% 이상 물가를 야. 가장 빨리 상회했던 국가고요. 네. 지금은 물가가 이제 3% 미만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 물가가 하락하는 폭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제일 느렸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생 불안, 그다음에 서민 경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이어졌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당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스캔들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당에 대한 어떤 민심이 돌아서서 이제는 한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노동당 당원이거나 노동당의 당의 대표라고 하면요. 지금 보수당이 워낙 실정을 많이 해서 본인들의 정책적인 강령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도 정권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즘은 자꾸 우클릭을 해서 보수당의 정책 기조와 노동당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비슷해졌다라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보수당과 차별화된 정책은 있나요? 사실 보수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은 예. 환경 정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이요. 사실 6월 초에 유럽에서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은 강성 우파 또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고요. 환경 정당, 네. 녹색당이라고 그러죠. 예. 환경 정당들이 굉장히 표를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 가격이 굉장히 민감해졌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뭐 그린딜이라던가 이렇게 환경 정책을 통해서 이제 환경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의 우선순위 네. 인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비용을 초래한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옮겨간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예. 영국은 조금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우파인 보수당이 오랫동안 집권했다가 네. 노동당으로 바뀐 건데 예. 수넥 총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환경 정책이 초래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35년 40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제 신차 판매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키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는 청정 영국을 만들겠다. 청정 영국. 네, 그게 오히려 기후 변화 쪽에다가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대륙의 유럽 국가들하고는 트렌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브렉시트라는 어떤 특수성, 예. 그다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는 특수성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경우 보면은 보수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노동당은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네. 보수당보다는 약간 그래도 진보적인 큰 정부를 원하는 이런 느낌은 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 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보수당 정부에서 이미 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2029년까지 이제 장기 플랜이 다 나왔거든요. 노동당도 그거를 준수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집행하겠다. 오히려 더 빈틈없이 집행해서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보수당하고 큰 차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노동당이 갖고 있는 이제 전통적인 특성, 노동권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민영화로 인해서 질이 낮아진 여러 가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겠다라는 뭐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전력 회사를 국유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철도 회사를 국유화한다거나 이건 네. 보수당 정부에서 다 민영화됐던 것들 네. 이런 것들 다시 좀 되돌리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노동당의 특색이 드러나긴
하는데 지금의 영국의 상황,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보수당이 했던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노동당의 마니페스토에 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진보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그것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선호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당이 설정했던 긴축의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그 얘기는 그만큼 요즘 영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영국의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급등하면서 2010년에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 최우선 정책이 긴축이었어요.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었고요. 예. 10년 정도 아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예. 긴축을 하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꽤나 높았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죠. 예. 그러면서 영국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GDP 대비 80%였던 국가 채무가 100%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0%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영국 재무부가 작년에 발표한 장기 플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약 한 94% 정도까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낮추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낮추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당은 이제 이 정책을 이제 계속 실시를 하는데, 예. 노동당 집권 5년 동안에 신속하게 그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뭐 에너지 기업한테는 뭐 횡재세를 부과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럽의 전통적인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정당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수의 이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집행을 할 것이고, 네. 이거를 통해서 공공복지 수준을 늘리고 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학교를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복원하고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이 재정을 늘리겠다기보다는 재정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기의 성장 효과, 예. 그다음에 복지 체감 효과를 노리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 2020년 브렉시트 이후에 힘들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맥락도 뭐 같이 있으면서 재정 건전성은 재정 건전세로 도모하고 있는 과정에 코로나 터지고 브렉시트로 인한 여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타격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영국이 2016년에 브렉시트 결정을 하고 예. 나서도 영국 경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 1970년대 이래 최저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브렉시트 이후에도요? 예, 맞습니다. 와. 부동산 경기도 괜찮았어요. 예. 물론 서서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조짐은 보였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10% 이상 GDP가 이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하나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고물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 이슈와 팬데믹, 고물가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얽힌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네. 영국은 일단 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유럽으로부터 많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영국 내에서 농업이나 식품 생산을 합니다만 동유럽, 중동부 유럽에서 네. 계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EU 회원국 시민이면 예. EU 영내에서 자유롭게 노동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국가에서 계절 노동자들이 네. 영국 농장에 와서 잠시 한 2, 3개월 반짝 일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구나. 돌아가고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빈번했거든요. 예. 그리고 계절 노동자들이 뭐 중동부 유럽에서 왔다 보니까 임금이 낮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브렉시트 후에는 이게 불가능해지니까요.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국 자체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고물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반면에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워낙 센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렉시트 효과를 더 이렇게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영국인들은 브렉시트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조사를 보면은 한 58% 정도가 과반을 훌쩍 넘었죠. 예.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1% 정도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잘 모르겠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2배 가까운 여론이 그러네요. 브렉시트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차 국민 투표를 한다면 잔류, 재가입 쪽으로 결정이 날 건데 예. 반면에 이제 재가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슈죠. 왜냐하면 예. 이제 다시 재가입 협상을 해야 되고 모든 EU 회원국 설득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론에 있어서는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노동당이 재선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재가입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인가 보죠. 예, 일단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가입, 재라는 말을 쓰지만 네. 처음 가입하는 거랑 절차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집행부랑 일일이 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상을 해야 되고요. 물론 협상은 빠를 겁니다. 예. 그리고 EU 27개 모든 회원국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 이게 국가 간의 관계가 걸렸을 때는 사실 공짜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다 요구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영국의 또 여론이 또 다 감내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사실 좀 현실성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EU하고의 경제적, 정치적 이런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지난번에 브렉시트 결정할 때 그냥 51% 수준의 득표로 간신히 브렉시트를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역 간의 입장차가 첨예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실제 뭐 영국에서도 외신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투표 결과가 지역 간, 세대 간, 소득 간 격차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린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 있어서의 뭐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주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근데 주로 EU 탈퇴에 찬성한 지역을 보면은 네. 런던이 아닌 약간 교외 시골 지방, 주로 저소득 지방 이런 쪽이 또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이라던가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교육 수준이 조금 낮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수록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예. EU 잔류를 주장하는 쪽은 런던 지역이 많았어요. 부유한 지역. 예. 그다음에 금융 종사자, 예. 유럽 통합의 수혜를 본 고급 인력들 이런 쪽에서 이제 EU 잔류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앞서서 동유럽의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농사 지어준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런던 같은 도심지가 아니라 교외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은 오히려 EU 체제를 선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농업 인구 비중이 그렇게 네. 높지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영국의 제조업이라던가 그리고 일부 서비스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중동부 유럽 노동자들이 와서 자신의 노동들을 대체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반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지역 격차가 더 완화됐느냐 예. 또는 심화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영국 보수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 격차에 대해서는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한 이후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서 낙후 지역 도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 뭐 5분위 지수 또는 진위 개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히려 개선됐어요. 약간. 그래서 불균형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반면에 팬데믹이나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물가 현상도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경제 충격이 딱 있었을 때 이 충격을 체감하는 효과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사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거는 저소득계층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일단 이건 체감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시 집권하게 된 노동당, 이 노동당 입장에서 이 브렉시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일단 노동당 입장에서는 EU와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은 이제 명료하고요. 예. 실제로 선거 운동 과정, 그다음에 노동당이 야당으로서 운영되던 이 과정에도 계속 이제 그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제 그 총선에 앞서서
노동당, 보수당 다 마니페스토 공약집을 발표를 했는데 노동당의 공약집을 보면은 재밌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 보수당은 과거에 브렉시트 이후에 슬로건 자체가 글로벌 브리튼이었어요. 예. 세계 속의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네. 노동당 정부는 브리튼 리커넥티드 다시 연결된 예. 영국이라는 그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디에 연결된다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해석상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네. 연대와 파트너십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일단 나토 그다음에 미국, 영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대서양 동맹은 계속 유지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노동당의 공약집 보면은 우리는 EU 밖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EU에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EU 밖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유럽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고 예. 다시 한번 유럽의 선도 국가가 될 겁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글로벌 선도 국가가 아니라 예. 유럽의 선도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문구에 여러 군데에 이제 유럽과의 관계, 독일, 프랑스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영국도 사실은 이제 안보 위기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유럽 연합도 영국의 군사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토 체제 안에서 또는 EU 체제 유럽 국가들과 특히 이제 독일, 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앞으로 EU와 그다음에 유럽의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영국도 참 정치가들은 언어의 천재인 것 같아요. 유럽과 다시 친하게 지낸다. 도대체 친하게 지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지낸다는 건지 궁금한데 말도 글로벌 리딩 국가나 뭐 선도 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선도 국가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유럽과 뭔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은 이미 한 것 같고 방향성은 제시한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 재설정을 통해서 영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 하겠죠. 뭡니까?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EU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잘 얘기는 되지 않지만 영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산업은 금융산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유럽 통합의 최대 수혜자 가 런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런던이 유럽의 금융 중심지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런던에서 빠져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고 다시 이제 돌리는 것이 영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영국 입장에서는 EU와의 규제 협력, 그다음에 예. 규제의 상호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 규제와 EU 규제의 그 정도라고 할까요? 상호 호환성을 굉장히 맞춰 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과거에는 EU가 일방적으로 영국 보고 우리 규제에 맞춰라고 요구를 했다면 네. 영국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규제를 EU 규제로 인정해 주도록 뭐 이런 것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네. 무역 협정 중에 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영국과 EU가 단일 시장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고칠 가능성들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영국 입장이야 지금 다급하고 경제도 아직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분위기도 완전 반전돼서 다시 그때 왜 그랬지 하는 분위기니까 이런 행보들을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유럽은 영국을 지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국이 2016년 3월 달에 예. EU 상임의장한테 예. 우리가 이제 EU를 탈퇴하겠습니다라는 공식 서한을 제출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이제 브뤼셀 주재 영국 대사가 이제 직접 제출을 하는데요. 예. 그걸 받고 나서 EU 상임의장 도널드 터스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 마지막 단어가 Thank you and goodbye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잘 가라. 라는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네. 영국을 보냈거든요. 예. 지금 현재에서는 EU도 영국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EU 입장에서는 뭐 이민 문제도 있습니다만 안보 문제, 네.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영국이 굉장한 군사 강국이거든요.
사실 유럽 내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특히 이제 과거 EU 회원 국가 통째로면 딱 두 나라죠. 영국과 프랑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 그다음에 뭐 정찰 능력 이런 것들은 유럽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영국이 유럽과 나토에 더 몰입해 줄수록 예. 대륙 유럽 국가들의 안보도 더 강화되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EU 입장에서도 영국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9월에 예.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용역을 발주했던 그 결과가 예. 발표가 됐는데요. 향후에 EU가 어떻게 회원국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EU의 준회원국, 미니 회원국 지위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미니 회원국. 예. 근데 이게 영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가입하진 않더라도 네. 같이 갈 수 있는 명분과 자리를 만들어 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에서도 영국이 아직까지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군요. 그러면 양쪽 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잘 지내보자라는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네. 가령 예를 들어 기관 간의 MOU 체결은 쉬운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협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 각 회원국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국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역협정, 영국과 EU가 무역협정 정리할 때 어업 분야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업이라는 게 영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슈들이 각 EU 회원국들이 하나씩 던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이 앞으로 꽃길을 걸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은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네. 또 이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영국이 특이한 게 이 칼리지 제도가 있다 보니까 등록금 같은 거를 두 번 내잖아요. 두 곳에 내는 것처럼 보이던데 유니버시티에 내고 칼리지에 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학비가 엄청 비싸고요. 근데 EU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전에 페이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슈가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예. 사실 그 영국의 그 학비를 보면은 예.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을 때 보면은 학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요? 브리티시 스튜던트가 아니라 예. 그냥 유러피언 스튜던트 앤 오버시 스튜던트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 학생과 기타 학생으로 나눠 있어가지고 학비를 차등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EU 회원국 학생들은 영국 학생들과 똑같은 학비를 냈었는데 예. 이제 EU에서 탈퇴하면서 뭐 독일, 프랑스 이런 학생들 다 그냥 오버시 스튜던트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영국하고 EU 회원국 간의 그 학생 교류는 엄청나게 활발하고 예. 사실 EU의 정책 중에 제일 성공적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예.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구가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예. 영국 내에서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학 등록금 이런 것들도 거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미니 유럽이라든가 회원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큰 틀에서는 하나하나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 측면에서는요. 지금 영국에서 재집권한 것은 이제 노동당인 진보 성향의 정당이고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요즘 극우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기반들이 결속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영국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중도 좌파가 집권했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데 예. 여기에 가려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영국에서 영국 독립당 UK 인디펜던스라는 정당이 있는데 네. 이 정당이 브렉시트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브렉시트 하라고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영국 하원에는 의석이 아예 없는 정당이었어요. 예. 유럽 의회에만 의석이 있었던 정당인데 네. 브렉시트 이후에 당명을 바꿉니다. 당명이 UK 리폼에서 영국 개혁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이번 총선에서 14.3%의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이야, 약진했네요. 소선거이기 때문에 다 당선은 못했는데 예. 또 4명이 당선되면서 최초로 영국 하원에 입성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극우 또는 강성 우파 정당이
입지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당 집권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전역에서는 예. 강성 우파 또는 극우 정당이 장기간에 걸쳐서 약진하는 현상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번 6월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아까 강성 우파 또는 극우 정당 간의 범유럽적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정당들은 특징이 자국의 어떤 이익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도 좌파 정당, 예. 그다음에 중도 우파 정당들끼리는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다 잘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극우 정당끼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은 좀 작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유럽의 큰 또 기조 중에 하나가 자국 중심 우선주의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최근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에는 이런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전쟁에 돈 쓰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러다 막 끝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유럽은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예.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감도는 훨씬 강할 수밖에 없고요.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게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커미트먼트, 이 어떤 지원, 약속 이런 것들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게도 주는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게 꽤 있어 보여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영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여론이 물가, 뭐 민생, 생활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범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트렌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영국이 좀 예외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양우하는 분위기라는 거 이런 거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유럽 하면은 예전에는 똘레랑스의 예. 국가,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어떤 개방과 연대의 분위기에서 조금 더 자국 중심적인 분위기로 기울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외교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도전 요인입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유럽이 개방적일 때 예. 한국한테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특히 수출 많이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치적 리스크 이런 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리 있어서 잘 몰랐던 영국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설명해 주셔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